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삶. 순리. 천법도 도법 자연.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서울식물원이 있다. 이사 올 땐 없었는데 4년 전 개장했다. 최근엔 LG 아트센터라는 대규모 오페라 공연장이 식물원 입구에 들어서서 간간히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다. 전세살이를 전전하다가 강서구 마곡동 미분양 아파트 성착순 분양이라는 신문 공고를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강당에 가서 제비뽑기로 분양받은 집인데 이사와서 보니 이런 호재들이 있다. 덕분에 나는 인생 후반기 뜻하지 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식물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 매일 산책하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오전에 글을 쓰고 오후에 책을 읽는 게 내 루틴인데 오후 5시쯤 되면 산책 나갈 시간입니다 하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한다. 1년 365일 가운데 300일 이상은 산책을 한다.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1등 공신이 바로 산책 아닌가 싶다. 한때 혈압이 높아 고혈압 약까지 처방받았는데 산책이 일상화된 후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검진 때 내 혈압은 늘 정상이다.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 등도 모두 정상이다. 식물원에선 자연을 접할 수 있다. 이식해서 심은 식물들이라 순수한 모습의 자연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자연의 모습을 갖춰간다. 그러니 식물원의 꽃과 나무들을 자연이라 불러도 크게 부자연스럽진 않다. 빌딩들만 성냥갑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도심에서 이나마 자연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다는 건 여간한 행복이 아니다. 자연 속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겐 큰 기쁨이다. 덩달아 꽃이 피었다가 지고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계절의 흐름을 지켜보며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식물원은 인생 후반전 내 삶의 스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언제 봐도 느긋하고 여유가 있다. 즐겨 찾는 식물원의 연못엔 봄, 여름엔 수련과 연꽃이 차례로 핀다. 식물에 조예가 없었던 시절 나는 수련과 연꽃이 같은 식물인 줄 알았다. 형제지간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 수련은 물 표면에 붙어 피는데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피기 시작한다. 연꽃은 물 표면으로부터 한자 정도 올라와 꽃을 피우고 개화 시기는 수련보다 한 달 정도 늦다. 3, 4년 동안 직접 관찰한 결과 둘 사이에 개화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 수련이 주변에 피어있는 매화나 진달래를 시샘해 개화 시기를 일찍 당기는 일은 결코 없고 연꽃이 자신보다 일찍 피는 수련을 시샘해 꽃망울을 성급하게 터뜨리는 일도 없다.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게 자연의 순리다. 서울식물원에는 4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고유한 토종식물도 있고 외국에서 건너온 종들도 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피는 식물 중에 조팝나무가 있는데 이 조팝나무에도 수십여 종이 있다. 색깔도 다양하다. 가장 흔하게 보는 일반 조팝나무는 흰색을 띠고 일본산인 골드마운드는 황금색, 삼색 조팝은 분홍색으로 피어난다. 늘 같은 색, 같은 자리에서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진다. 남의 자리가 탐나 밀쳐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도 없고
옆자리의 식물 색깔이 곱다고 그 색으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는다. 늘 자신의 고유한 모양과 빛깔로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 분수 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조팝나무만 그런 게 아니라 이팝나무도 그렇고 산수유, 목련, 영산홍, 보리수 등 식물원을 장식하고 있는 모든 식물이 그런 순리에 따라 피고 진다. 노자는 말한다.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임금도 크다. 세상에는 4가지 큰 게 있는데 왕도 그 가운데 하나다. 사람은 땅을 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법으로 삼고 하늘은 도를 법으로 삼고 도는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 도덕경 25장.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노자는 도가 자연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자연을 통해 깨닫는다. 욕심을 내려놓고 서두르지 않고 분수와 자리에 맞게 하루하루를 여유롭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게 자연을 닮은 삶이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허허롭게 사는 게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아등바등 살아봐야 키 한 자도 늘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인생 후반전에 이르러 동네 근처 자연을 벗삼아 살다 보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선불교회의 화두가 마음에 절로 스며든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디언의 삶. 인디언은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온 백인에게 삶의 터전을 내줬다.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내줬다기보다 빼앗겼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백인이 역사의 승자일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면에선 백인이 패자고 인디언이 승자다. 백인은 자연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인디언은 달랐다. 인디언에게 자연은 삶의 한 축이었고 대지는 그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어머니였다. 류시와 시인이 편찬한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에 나오는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은 순리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백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족이다.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신성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는 신성한 것들이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쏙독새의 외로운 울음소리나 한밤중 목가에서 들리는 개구리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면 삶에는 무엇이 남겠는가?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 가는 간다. 류시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인생 후반전, 영혼이 메마른 느낌이 들 때마다 인디언의 잠엄집을 펼친다. 자연의 가르침과 순리의 의미를 깨닫곤 새삼 마음의 옷깃을 고쳐맨다.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나를 다잡는 법. 절제. 무명지박, 부역장무욕.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앤다. 젊은 시절의 나는 근검절약형 인간이 아니었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이것저것 사 모으는 편이었다.
특히 넥타이에 집착이 강해 한때 내 옷장에 100개가 넘는 넥타이가 걸려있기도 했다. 색깔별로 종류별로 유행에 따라 하나씩 사다 보니 어느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넥타이가 많아졌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내 트렁크에는 항상 넥타이가 수북했다. 보름 정도 일정으로 서유럽 5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쳐온 도시마다 넥타이를 한두 개씩 수집하다 보니 여행 가방에 10개가 넘는 유럽표 넥타이가 쌓여 있었다.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피렌체, 베니스,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취리히, 영국의 런던 등 도시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의 넥타이가 왜 그렇게 좋았던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취미였다. 그 시절에는 넥타이를 선물하는 게 유행이기도 했다. 대학이나 기관을 방문할 때면 그곳에 로고가 찍힌 넥타이 선물을 꼭 받아오곤 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넥타이가 지금은 딱 2개밖에 남아있지 않다. 간소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후 지난날의 물건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죄다 버렸는데 넥타이도 예식장용 하나, 상갓집용 하나를 제외하곤 모두 버렸다. 그 후로는 넥타이 구입에 돈을 지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난날 그렇게 사모았던 넥타이들은 쓰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관상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꼭 필요한 건 하나로도 족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많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인생 후반기 모토로 정한 후 나는 더 이상 물건을 탐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단출하게 하니 사람 만날 일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격식을 갖추지 않으니 넥타이 맬 일이 없어진 것도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 중 하나다. 한때는 책에 대한 집착도 강했다. 이삿짐을 쌀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책이었을 정도로 내 책장에는 책이 많이 꽂혀 있었다. 사다 놓고 제대로 읽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라 그것들은 그저 공간을 차지하는 종이 더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책 욕심도 버렸다. 넥타이를 버릴 때와는 달리 책을 버릴 때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읽을 책인데 라는 생각이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언젠가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물건을 남기면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책도 미련 없이 버렸다. 지금 돌아봐도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인근 도서관에 가서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 책장에 책을 꽂아둘 이유가 없다. 지금의 독서량이 과거보다 10배 이상 된다는 사실로 밀어볼 때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책을 많이 읽는 건 별개의 문제다. 내 경험상 그건 반비례한다. 책을 500권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내 연간 독서량은 고작 50권 정도였는데 소유한 책이 50권 정도밖에 안 되는 지금은 내 연간 독서량이 어림잡아 500권은 넘는다. 작년에 옆 단지로 집을 옮기면서 옷가지와 신발, 기념패, 서류, 명함들도 많이 정리했다. 옷은 철철이 편하게 입을 옷 몇 벌씩만 남겨두고 모두 재활용 박스에 내다 버렸다. 신발도 산책할 때 신을 운동화와 외출용 구두, 두어 켤레, 등산화, 슬리퍼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렸다. 기념패는 예전에 물건 정리할 때 많이 버렸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어 2차로 정리했다. 공직에 있을 때 책상 위에 두고 쓰던 명패는 무거운 유리로 되어 있어 보관하기도 까다롭다. 그래서 이참에 싹 없앴다. 서류들 가운데는 부동산 서류나 출판 계약 서류 등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송사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송달받은 서류들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남김없이 내다버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명함도 예전에 많이 버렸는데
그간 쌓인 것들이 있어 이번에 추가로 버렸다. 물건에 얽힌 추억들 가운데 좋은 건 마음에 남기고 나쁜 건 내다 버린다는 걸 원칙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도 이 원칙 하나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돈은 언제나 무의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임금이나 제후가 이를 지키면 만물이 저절로 이뤄진다.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인위적으로 뭘 도모하려는 욕심이 생기면 이름 없는 통나무로 억누른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심을 없애니 욕심이 없으면 고요해지고 천하는 저절로 제자리를 잡는다. 도덕경 37장. 단순한 삶을 추구한다지만 욕심이 인다. 누리던 것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화려한 조명빛과 라운딩 코스가 눈앞에 어른거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노자의 이름 없는 통나무로 욕망을 억누른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욕심을 부리자면 세상은 한정없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건강 욕심 등 욕심껏 세상을 살자면 한도 끝도 없다. 돈이란 결국 금속 덩어리거나 종이 조각 혹은 가상 공간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발동되면 쌓아도 모자란 게 돈이다. 명예라는 것도 내려놓은 후 돌아보면 한 줌의 모래알처럼 허망하지만 권력의 척도로 여기며 맛을 누릴 땐 더 크고 높은 걸 추구한다. 건강도 그렇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을 땐 그것만 사라지면 원이 없겠다고 여기지만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린다. 식물원 산책을 하며 길가에 적치된 통나무를 볼 때마다 도덕경 37장의 구절 무명지박 부역장 무욕을 떠올린다. 아무런 욕망도 없이 무심하게 자리를 지키는 통나무를 보며 간소한 삶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나를 다잡는다. 마음속에 탐진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떠올리며 욕망을 절제하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어리석음을 다스린다. 매 순간 마음먹은 대로 절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내 삶이 흐트러지진 않는다. 탐진치의 그림자가 조금 짙게 끼인 날에는 식물원을 한 바퀴 더 돌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어지러울 땐 호숫가 흔들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물멍을 때리며 욕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삶의 도를 깨우친 시타르타의 뱃사공을 떠올린다. 한참을 앉아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속에 먹구름이 걷힌다. 그때쯤 다시 일어나 가던 길을 간다. 산책을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간다. 인생 후반기 삶이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맑아지려면 밖에서 만든 어두운 그림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오십에 돌아보니 그만하면 잘 살았다. 공수신퇴 천지도.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나온 반평생을 돌이켜볼 때 내게 인생이란 장애물 넘기 경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만큼 장애물이 많았다. 종류도 다양했다.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아 뛰어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은 장애물도 있었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견고해 뛰어넘으려다가 엎어진 적도 있었다. 학창 시절에는 병약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심약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
그때마다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를 했다. 속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라는 인간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못났니? 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도 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때는 일이 잘 풀리는가 싶다가 막판에 변수가 생겨 넘어진 경우다. 그럴 땐 자책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도 심했다. 모든 걸 상황 탓으로 돌리고 툴툴 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성격상 그런 변명이 용납되지 않았다. 결국은 내 탓이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더 힘들어졌고 몸도 마음도 더 아팠다. 인생의 반환점, 흔들리는 운명의 등불 앞에서 도덕경과 함께 법정 스님의 저서들을 읽었다. 스님이 쓴 20권 남짓한 책들을 모두 읽은 후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청정무구할 것 같은 법정 스님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었다.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과 교분이 돈독했다. 둘은 수시로 편지글을 주고받으면서 수행자로서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다. 여러 편지글이 있지만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자료실에 남아있는 아래 편지글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다. 축약해 소개한다. 법정 스님께 이혜인. 스님,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비 오는 날은 가벼운 옷을 입고 소설을 읽고 싶으시다던 스님. 시는 꼿꼿이 앉아 읽지 말고 누워서 먼 산을 바라보며 두런두런 소리내어 읽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던 스님. 가끔 삶이 지루하거나 무기력해지면 밭에 나가 흙을 만지고 흙냄새를 맡아보라고 스님은 자주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로 괴로워할 때 회색 줄무늬의 정갈한 한지에 정성껏 써서 보내주신 글은 불교의 스님이면서도 어찌나 그리스도적인 용어로 쓰여 있는지 세상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노란 달맞이 꽃이 바람 속에 쏴쏴 소리를 내며 피어나는 모습을 스님과 함께 지켜보던 불이람의 그 고요한 때를 그리워하며 무척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이혜인 수녀님께 법정. 수녀님, 광안리 바닷가의 그 모래톱이 내 기억의 바다에 조촐히 자리 잡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들로 속상해하던 수녀님의 그늘진 속들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더구나 수도자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만 한다면 자기 도치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보다 높은 뜻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힘든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항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조형 안에서 볼 때 모든 일은 사람을 보다 알차게 형성시켜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에는 해질녘에 달맞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가피연한 꽃 앞에 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날이면 날마다 새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곳 광안리 자매들의 청안을 빕니다.
여느 문학작품 못지않은 수려한 필체와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사람 냄새에 이끌려 두 사람의 사연을 반복해 읽었다. 그런데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 편지글이 사단을 일으켰다. 어느 날 법정 스님은 이혜인 수녀님이 자신에게서 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낸다는 소문을 들은 후 불같이 화를 내며 항의투에 편지글을 써서 보냈다. 골자는 내가 수녀님에게 보낸 편지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따라서 내 허락 없이 책으로 펴내는 건 월권이라는 것이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의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격한 감정을 쏟아내는 편지글에 이혜인 수녀님도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다. 그래서 풍문만 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질책하는 편지를 보낸 법정 스님에게 무척 섭섭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받고 법정 스님은 자신의 처신이 너무 경솔했다며 이혜인 수녀님에게 다시 사과의 편지를 보낸다. 내용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수도 생활을 일종의 장애물 경주에 비유해 왔는데 돌아보니 장애물 경주에서 겨우겨우 종점에 가까워지면서 상처투성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법정 스님의 인간적인 자기 고백에 나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법정 스님도 실수를 하는데 나는 오죽하겠는가? 너무 자책하지 말자.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그렇다.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자.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자. 나는 그렇게 다짐하면서 스스로 책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다. 노자는 말한다. 금은 보화가 집에 가득해도 능히 이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부귀를 누리면서 교만하면 스스로에게 허물을 남긴다. 공을 세운 후에는 몸을 물리는 게 하늘의 도다. 도덕경 9장. 격려는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는 원동력.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인생인데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혼이 편해질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자연의 섭니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식물들 가운데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힘겨운 투쟁을 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고개가 꺾이고 시들어 버리는 것도 있다. 그들이 사람과 다른 건 실패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꽃을 피우건 피우지 못하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꽃을 피웠다고 공을 자랑하는 식물도 없고 개화에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하는 식물도 없다. 자연을 닮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용서하기로 한 후 내 마음이 편한 걸 보면 도덕경의 가르침이 공허한 빈말 같진 않다.